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죽는 건 사실 당신에게 나쁜 일이 아니니까 죽음을 무서워하는 건 비합리적이다. 대부분은 듣자마자 에이 말도 안 돼 하실 거예요. 그렇죠. 저도 그랬어요. 무슨 철학자들 말장난인가 싶고. 하지만 오늘은 이 지독하게 도발적인 주장을 한번 끝까지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이 논리의 계단을 하나씩 밟다 보면 어쩌면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죽음에 대한 공포가 사실은 거대한 착각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르게 될지도 몰라요. 네, 이 논증이 정말 우리 상식의 뿌리를 흔드는 시도죠. 이걸 제대로 따라가려면 가장 첫 단추부터 잘 꿰야 해요. 바로 나쁘다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 그 정의부터 합의하고 넘어가야 하거든요. 아, 죽음은 나쁘지 않다고 말하려면 먼저 나쁜 게 뭔데 이걸 정해야 하니까요. 맞습니다. 보통 나쁜 것의 근원을 파고들면 결국 고통과 연결된다는 쾌락주의 관점에서 시작한다고 들었어요. 뭐 주사 맞는 게 왜 나쁘겠어요? 아프니까 나쁜 거고 그렇죠. 사기당하는 건 정신적인 고통이 따르니까 나쁜 거고. 결국 우리가 피하고 싶어하는 모든 것의 끝에는 어떤 형태로든 고통스러운 감각이 있다는 거군요. 네, 그게 가장 기본적인 출발점이죠. 하지만 고통스러운 게 나쁜 것이다. 이렇게만 단순하게 정의하면 바로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죠? 예를 들어서 야식으로 피자 한 판을 통째로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순간엔 너무 즐겁잖아요. 고통은 전혀 없죠. 아, 그쵸. 행복하죠. 근데 그게 우리 몸에 나쁜 일이라는 건 누구나 알죠. 반대로 뭉친 근육 푸는 마사지 같은 건 어때요? 비명이 나올 만큼 아플 수 있지만 그걸 나쁜 일이라고 하진 않잖아요. 아, 그러네요. 순간의 쾌락이나 고통만으로는 좋고 나쁨을 판단하기가 어렵군요. 바로 그겁니다. 당장은 즐거워도 나중에 후회할 일이 있고 당장은 괴로워도 나중을 위해 꼭 필요한 일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논증은 쾌락주의 원칙을 훨씬 더 정교하게 다듬습니다. 더 정교하게요? 네. 뭐 일명 고통 총량의 원칙이라고 부를 수 있겠는데요. 어떤 사건이 당신에게 나쁜지 아닌지는 그 일 때문에 당신이 평생 겪을 고통의 총량이 늘어나는지 줄어드는지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고통의 총량요. 아, 미래의 고통까지 다 더해서 계산한다. 그렇죠. 이 기준을 적용하면 아까 예시들이 명확해져요. 피자는 지금은 즐겁지만 다음날 찾아올 복통이나 장기적인 건강 악화, 즉 원래는 없었을 고통을 만들어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고통의 총량을 늘리는 거죠. 그래서 나쁜 거예요. 반대로 마사지는 지금은 아파도 미래에 겪었을 만한 만성 통증, 즉 원래는 있었을 고통을 없애주니까 아, 고통의 총량을 줄여주는 거군요. 네, 그래서 나쁜 일이 아닌 거고요. 이거 흥미로운데요? 그럼 이제 이 고통 총량의 원칙이라는 렌즈로 죽음을 들여다볼 차례겠네요. 맞습니다. 우리가 죽어서 의식이 완전히 사라진다면 고통이라는 감각 자체를 느낄 수가 없게 되겠죠. 그렇죠. 그럼 죽은 상태가 더 많은 고통을 유발할 리가 없겠네요? 이 원칙대로라면? 죽음은 우리에게 나쁜 일이 아니라는 결론이 나오는데요? 네, 그게 바로 이 논증의 대담한 첫 번째 결론입니다. 죽음은 고통의 총량을 늘리지 않으므로 나쁜 일이 아니다. 와, 논리적으로는 그런데 솔직히 바로 받아들이긴 힘드네요. 여기서 바로 이런 반론이 튀어나오는데요. 죽음이 끔찍한 진짜 이유는 고통 때문이 아니라 살아있었다면 누렸을 그 수많은 즐거움을 송두리째 빼앗아가기 때문이잖아요. 솔직히 제가 죽음을 두려워하는 가장 큰 이유도 바로 그거거든요. 앞으로 못 볼 영화들, 못 먹어볼 음식들, 이 모든 즐거움을 놓친다는 게 너무 억울하고 아쉽단 말이죠. 이건 어떻게 설명해야 돼요? 정말 날카롭고도 본질적인 지적입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이 논증에 대한 가장 강력한 반론이죠. 그걸 철학적으로는 쾌락 박탈의 원칙이라고 불러요. 어떤 사건이 나쁜 이유는 고통을 늘려서일 수도 있지만 얻었을 쾌락을 박탈하기 때문일 수도 있다는 주장입니다. 네, 제 말이 바로 그거예요. 그리고 이 반론에 맞서기 위해 아주 기발한 사고 실험이 하나 등장합니다. 오, 바로 잃지 않은 매일이라는 이름의 사고 실험이죠. 잃지 않은 매일이요? 흥미로운데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당신이 운명의 상대라고 믿는 A를 만나서 평생을 완벽하게 행복하게 살았어요. 정말 후회 없는 삶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당신이 모르는 비밀이 하나 있어요. 만약 당신이 A를 만나지 않았다면 며칠 뒤에 데이팅 앱에서 B라는 사람의 메시지를 확인하게 됐을 거예요. 그리고 만약 B와 만났다면 A와 함께한 삶보다 아주 미세하게 한 0.1% 정도 더 행복한 삶을 살았을 거라고 가정해보죠. 거의 차이도 안 날 만큼 약간 더 행복한 삶이요? 네.
자, 여기서 아까의 쾌락박탈의 원칙을 적용해 봅시다. 이 원칙에 따르면 B와의 아주 약간 더 큰 쾌락을 얻지 못하게 만든 A와의 만남은 당신에게 나쁜 일이 되어버립니다. 아,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A와 완벽하게 행복한 삶을 살았는데 단지 이론적으로 더 나은 가능성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운명적인 만남이 당신 인생의 나쁜 일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건 좀 이상한데요. 그건 그냥 최고가 아니었을 뿐이지 나쁜 일은 아니잖아요. 이미 99.9% 행복했는데 그걸 나쁘다고 할 순 없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당신처럼 생각할 겁니다. 이 사고 실험이 보여주는 건 쾌락의 박탈을 나쁨의 기준으로 삼으면 이렇게 우리의 직관과 어긋나는 이상한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는 점이에요. 아하. 더 나은 선택지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훌륭했던 선택이 나쁜 선택으로 바뀌진 않으니까요. 따라서 이 논증은 쾌락 박탈의 원칙은 믿을 만한 기준이 아니고 처음에 고통 총량의 원칙으로 돌아가는 게 더 타당하다고 주장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쾌락 박탈 주장의 허점은 알겠는데 그래도 이 모든 논리는 우리가 죽으면 그냥 의식이 완전히 소멸된다는 걸 전제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만약 그 전제가 틀렸다면요? 뭐 사후 세계가 있거나 영혼 같은 게 존재해서 의식이 계속된다면 이 논리는 완전히 무너지는 것 아닌가요? 맞습니다. 아주 중요한 지점이에요. 그래서 이 논증은 그냥 넘어가지 않고 우리가 죽으면 의식이 반드시 그리고 완전히 소멸된다는 것을 증명하는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갑니다. 아, 그것까지 증명을 하는군요. 네. 그리고 이 증명을 위해 생각하는 존재가 너무 많다. Too many thinkers라는 아주 독특하고 기발한 주장을 꺼내들죠. 생각하는 존재가 너무 많다? 이름부터가 심상치 않은데요. 무슨 뜻인가요? 자, 지금 당신이 앉아있는 그 의자를 한번 봅시다. 거기엔 누가 앉아있죠? 저요. 그렇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당신의 살과 피로 이루어진 살아 숨쉬는 하나의 인간 동물, 휴먼 애니멀이 앉아 있습니다. 네, 제 몸이요. 그리고 그 동물은 아주 정교한 뇌를 가지고 있죠. 우리는 보통 개나 돌고래 같은 다른 동물들도 생각을 한다고 인정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다면 이렇게 발달한 뇌를 가진 인간 동물이 생각을 안 할 리가 없겠죠. 즉, 지금 당신의 의자에는 생각을 하고 있는 동물이 하나 앉아 있습니다. 네, 뭐 제 몸이 제 뇌를 이용해서 생각하고 있다는 건 당연하게 들리는데요. 좋습니다. 그럼 진짜 질문은 이것입니다. 지금 그 의자에서 생각하고 있는 존재는 총 몇 개인가요? 한 명? 아니에요. 만약 당신이 육체와는 별개인 영혼 같은 비물질적인 존재라고 한번 가정해보죠. 그렇다면 그 의자에는 당신이라는 영혼과 당신의 몸뚱이인 동물, 이렇게 두 개의 서로 다른 존재가 앉아서 각자 생각을 하고 있는 셈이 됩니다. 잠깐만요. 제 몸이 저와는 별개로 생각을 하고 있다고요? 지금 제 의자에 저 말고 또 다른 존재가 같이 앉아 있다는 말씀이세요? 그렇죠. 굉장히 이상하게 들리죠.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들어가 보면 그 이상함이 더 명확해져요. 만약 당신 영혼, 그리고 당신의 동물, 몸, 이 서로 다른 두 존재라면 둘은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둘은 하나의 뇌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같은 뇌를 쓰죠. 네, 같은 컴퓨터 하드웨어를 쓰는 셈이죠. 그렇다면 당신과 동물은 정확히 똑같은 생각을 정확히 똑같은 순간에 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모든 생각을 똑같이요? 네, 예를 들어 당신이 지금 마음속으로 나는 영혼이고 이 몸은 그냥 껍데기일 뿐이야 라는 생각을 한다고 칩시다. 당신의 뇌가 특정 물리적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떠오르는 거겠죠. 그렇죠. 그런데 당신의 동물 역시 똑같은 뇌를 가지고 있으니 정확히 똑같은 물리적 상태가 될 수밖에 없어요. 즉, 당신의 몸뚱이인 동물 역시 똑같이 나는 영혼이고 이 몸은 그냥 껍데기일 뿐이야 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아, 한 의자에 앉아 모든 생각을 완벽하게 똑같이 하는 서로 다른 두 존재가 있다는 건 너무 기이하고 불필요하지 않나요? 아하, 이제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영혼과 육체를 따로 보는 게 애초에 불필요한 덧셈이라는 거군요. 그냥 나라는 동물 하나면 모든 게 설명되는데 굳이 거기에 영혼이라는 존재를 하나 더 추가할 필요가 없다는 일종의 오컴의 면도날 같은 원리네요. 완벽한 이해입니다. 그게 바로 생각하는 존재가 너무 많다는 주장의 핵심이에요. 가장 합리적이고 간결한 설명은 당신의 의자에서 생각하는 존재는 오직 하나뿐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결론은 이것입니다. 당신과 당신의 동물, 즉 육체는 서로 다른 두 개가 아니라 완전히 동일한 하나의 존재라는 거죠. 나는 곧 나의 육체다. 와, 굉장히 강력한 결론인데요. 네. 그리고 이 결론이 사후세계 논의의 마침표를 찍습니다.
당신과 당신의 육체가 동일한 존재라면 둘의 운명은 분리될 수가 없어요. 당신의 육체가 죽어서 뇌 기능이 멈추고 모든 의식 활동을 상실한다면 그와 동일한 존재인 당신 역시 의식을 완전히 잃는다는 결론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죠. 육체와 분리된 영혼이 사후세계로 떠나는 일은 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자, 이제 퍼즐이 거의 다 맞춰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조각, 고통 총량의 원칙에 따라 죽음은 나쁜 일이 아니다. 두 번째 조각, 나는 곧 육체이므로 죽으면 의식은 완전히 사라진다. 이 두 가지를 모두 인정한다고 가정해보죠. 그런데도 여전히 풀리지 않는 가장 큰 질문이 남아있어요. 어떤 거죠? 그래서 무서운 걸 어떻게 하죠? 이 모든 논리를 머리로는 이해해도 가슴으로는 여전히 죽음이 두려운데요. 왜 이 두려움이 비합리적이라고까지 말하는 건가요? 감정이 꼭 이성을 따라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 질문이 바로 이 논증의 마지막 관문입니다. 여기에 답하기 위해 논증은 합리적 두려움과 비합리적 두려움을 구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합리적인 두려움과 비합리적인 두려움. 네. 어떤 두려움이 합리적인지 아닌지는 아주 간단한 기준에 달려 있어요. 그 두려움이 향하는 대상이 나에게 실제로 미칠 해악의 가능성과 정도에 비례하는가? 해악의 크기에 비례해야 합리적인 두려움이다? 네. 예를 들어보죠. 당신 손 위에 독 없는 순한 타란툴라 거미 한 마리가 올라왔다고 상상해 보세요. 사실 그 거미는 당신을 물 가능성도 거의 없고 만에 하나 물린다 해도 벌에 쏘이는 정도의 고통과 위험이 전부입니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당신이 마치 코브라가 목을 노리는 것처럼 극도의 공포를 느끼고 비명을 지른다면 그건 실제 해악의 정도에 비례하지 않는 비합리적인 두려움이라는 거죠. 아, 위험의 크기에 비해 공포의 크기가 터무니없이 크다는 거군요. 하긴 높은 곳에서 느끼는 공포도 자연스럽지만 안전장치가 완벽하게 갖춰진 번지점프 대 위에서 느끼는 공포는 비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아주 좋은 예시입니다. 더 나아가 두려움의 대상이 나에게 미치는 해악이 0인 경우도 있어요. 해악이 아예 없는 경우요. 네. 예를 들어 목욕을 병적으로 무서워하는 목욕 공포증, 에블루토포비아나 나비를 보고 기겁하는 나비 공포증, 레피도프테로포비아 같은 것들이죠. 목욕이나 나비는 우리에게 어떤 해악도 끼치지 않잖아요. 이런 경우 그 두려움은 완전히 비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이제 마지막 퍼즐 조각이 맞춰지네요. 앞선 논리에 따르면 죽음은 나에게 나쁜 일이 아니라고 했죠. 즉, 나에게 끼치는 해악이 0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나비를 두려워하는 것처럼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도 완벽하게 비합리적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군요. 정확히 그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반박해요. 논리는 알겠는데 그래도 죽음에 대한 공포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능 아니냐. 네, 저도 그 생각했어요. 논증도 그것이 지극히 자연스러운 진화적 반응이라는 점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자연스러운 반응이 항상 합리적인 반응은 아니라는 점이에요. 아, 거미를 보고 쏘스라치게 놀라는 것이 우리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자연스러운 생존 본능일 수 있지만 우리가 이성적으로 그 거미가 무해하다는 걸 안다면 그 정도의 공포는 과도하고 비합리적이라고 판단할 수 있죠. 죽음에 대한 두려움 역시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죽음이 두렵다는 아주 원초적인 감정에서 시작해서 나쁨의 정의를 다시 세우고 나는 누구인가라는 정체성의 문제까지 파고들었다가 마지막으로 감정의 합리성 문제까지 정말 거대한 논리의 성을 함께 쌓아 올린 기분이네요. 네, 그렇죠. 죽음이라는 무거운 주제를 오히려 우리의 삶과 감정을 완전히 다른 각도에서 보게 되는 아주 흥미로운 시간이었습니다. 네. 오늘의 논의는 처음부터 끝까지 나 자신에게 죽음이 나쁜 일이 아니라는 점에만 철저히 초점을 맞췄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네. 혹시 우리가 느끼는 그 깊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의 진짜 정체는 나 자신의 소멸에 대한 공포가 아니라 나의 죽음이 남겨진 사람들에게 미칠 고통과 슬픔 때문엔 아닐까요? 아, 그건 정말 생각 못 해본 지점이네요. 만약 그렇다면 우리가 진정을 두려워하고 대비해야 할 대상은 나의 죽음 그 자체일까요? 아니면 그것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초래할 결과일까요? 어쩌면 죽음에 대한 우리의 두려움은 지독하게 이기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가장 이타적인 감정일지도 모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각자 생각해 보시는 것도 오늘 나눈 이야기만큼이나 의미 있는 과정이 될 겁니다.